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전망인데요. 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오는 7일 토요일이죠. 예. 표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시점을 보면 7일 오후 7시거든요. 시간은 이때로 정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보죠.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른바 신속 표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민 여론이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에서 빨리 이 탄핵 여론을 좀 편승해서 최대한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은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네네.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었죠. 즉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야당에 나오면서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탄핵 표결을 하자. 그래서 본회의 보고도 사실은 00시 10분이라는 직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을 하지 않겠다, 혹은 이제 반대하겠다, 예, 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고 이것이 당초에는 한동훈 대표와는 사실은 서로 좀 충돌하는 그러한 입장일 줄 알았는데 한 대표 역시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탄핵을 막겠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상당히 수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 8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여당이 아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1시간, 아니 하루라도 더 벌어서 네. 조금이라도 이 이탈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해보자. 이러한 판단하에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하루가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탈당을 요구를 하는 대신 탄핵안에는 좀 반대를 하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해졌습니다만 내부에서 또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려면 실제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보시는지요? 당초에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또는 탄핵을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시점에는 이탈표의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았다고 네. 적지 봤습니다. 않았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야당이 국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을 할 때 그때 18표가 갔습니다. 여당에서요. 이 18표와 비교해봤을 때 8표는 좀 작은 숫자니까 가능성을 좀 봤는데 하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적 어떤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한계는 네. 결국은 나중에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어떤 지금 현실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치는 늘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앞으로 미래 이러한 것들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탄핵 정국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에 유리할 것인가? 또 이것은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과연 받아들일 만한 어떤 급격한 충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탄핵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예.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8표까지 이탈표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뭐 동호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에 해제 표결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의원들이 뭐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도 아까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가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을 할 거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당론을 정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입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 탄핵은 아니다, 탄핵만큼 아니다 이런 것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지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딱 선포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즉 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친한계 의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표결을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있죠. 또 지금으로서 봤어도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이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친한계, 친윤계를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느냐. 바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 야당 네. 대표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이슈를 계기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 결국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탄핵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공멸하는 길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하야나라든지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탄핵 표결에서 동참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당론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목소리를 또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73.6%, 반대가 24%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뭐 TK에서조차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66.2%로 조사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런 여론은 탄핵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부담은 될 겁니다. 예.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권 주자 지지율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이슈가 너무나 급박하게 터졌고 아직 수습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계엄이라는 이슈가 좀 잊혀진다면 조금은 여론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복귀해 볼 만한 것은 바로 8년 전의 탄핵 정국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탄핵 이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분열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보면 동참을 했었는데 그 결과 사실은 대선에서 참패를 했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야당으로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면치를 못했어요. 그러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지금 현재 여당으로서는 예. 지금 당장 여론의 부담은 당연히 있으나 우리까지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판단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당내 뭐 고심이 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탄핵 추진과 함께 내란죄 수사도 추진하겠다 밝혔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구로서의 검찰, 경찰이 제대로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있겠죠. 예. 그러한 불신이 당연히 깔려 있다면 이제 특검인데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 즉 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단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죠. 그래서 지금 야당은 이 내란 혐의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란죄로 대통령을 엮어야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또 기소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당연히 일반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여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예. 일반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마 분명할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또 야당만이 특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4명 모두 특검 추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까지 개정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헌법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내란죄 수사는 가능한 거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건 가능한가 보죠? 그게 사실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걸로 엇갈려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송에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것을 최종 단계죠, 소추에. 즉 왜 이재명 대표에서 공소한다든지 검찰이요. 그러한 것처럼 소추를 한다는 것인데 이 소추라고 하는 것 안에 일반적으로 사전 단계인 수사기관의 수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사까지는 다 마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 단계인 소추만 미뤄지는 것이냐. 이것을 둘러싼 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수사기관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대통령을 수사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보다는 아무래도 특검에 조금 더 기대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정말 월요일 밤부터 또 토요일까지 갑자기 탄핵 전국으로 급진적인 전개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어제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를 했고요. 오늘은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재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대통령이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그러나 대통령이 해임이라고 하는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징계성의 의미로 김용현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직을 박탈하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사실 먼저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랬죠. 네. 이것을 수용한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물론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메가톤급 이슈가 현재 있고 여기에 중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국방부 장관의 직무만 생각한다면 사실 국방장관의 공석은 매우 국정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병까지 되어 있는 네.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방정책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힘들죠.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장관직을 잠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장관직을 교체하고 신임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일단 국방의 어떤 공백은 메우자 이런 개념이 또 있고요. 예. 또 간접적으로는 결국은 역시 이번 계엄을 건의하고 추진했던 국방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을 겸비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뭐 제대로 심의를 한 게 맞느냐. 또 왜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뜯어말리지 못했느냐.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즉 새롭게 국무위원을 마침 임명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통령의 생각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신이 있는 국무위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특히 만약에 제2의 2차 계엄이라든지 뭐 그러한 식의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다. 또 무리한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다.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를 국방장관이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계엄을 건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관의 건의도 물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고 김용현 장관의 건의라는 것이 결국은 정말 김 장관이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있어서 김 장관이 어느 정도의 좀 보조를 해준 것인지는 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정진석 실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결국은 앞으로는 이런 뭔가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견제와 자정작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를 좀 말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면직이 재가가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속내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의 표명 후에 기자가 속내를 물으니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물론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뭐 나름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 난맥상을 보면서 예. 답답한 마음이야 뭐 있었겠죠.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민이 그토록 우려했던 계엄이 바로 험난한 정의의 길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그러면 불의의 길이냐 이러한 질문을 국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실은 사실 이러한 말이 왜 국민들에게 더 조금 무겁게 느껴지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군부 권위주의의 통치에 매우 아파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나라에서 다시 군이 나서서 다시 군대가 나서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군인 출신, 전직 군인 출신의 국방장관이 예. 군이 움직이는 것을 정의의 길이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매우 국민들에게는 좀 불미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김영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사건 배당 직후에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같은 속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면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건이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임을 모른 상태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예. 이 이슈가 사실은 지금 정권에게도 매우 뭐랄까요?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먼저 사실은 민주당이 김용현 장관의 출국 도피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첩보가 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약 검찰이나 이 정부가 김용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제적으로 어차피 뭐 출국할 일도 없고요.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조치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는 차단하자. 예. 이렇게 좀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 선포 사실 자체도 본인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군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그 뭐랄까요 목적과 의도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엄을 실제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방부 차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앞으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할 인사 정도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룬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면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절차와 행동은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계엄을 공유했느냐 마느냐보다는 사실 이 계엄을 정말 왜 해야만 했고 또 이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를 평가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뭐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 내려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의도성을 갖는다. 근데 어쨌든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이분도 역시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나서 계엄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그래도 뭐 최측근이라든가 일부만 안다고 제한적으로 안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 뭔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엄 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발표 후에 알았다?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번 계엄이 조금 상당히 부실했고 조금 대통령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소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들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몰랐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보더라도 정말 계엄 사령관은 그 계엄 지역 자체의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세팅을 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사령관에게 어느 정도의 미리 언지를 주지 않은 점은 사실 만약에 이번 사건의 계엄이 아니더라도 네네. 정말 진짜 계엄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말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한다면 좀 계엄의 프로토콜이 좀 너무 약간 이른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충분히 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계속 제기되는 대로 허술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태 이후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과정에서 이 박안수 총장 입장에서도 몰랐다고 그런다면 책임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랐다는 것 자체는 뭐 본인이 몰랐다는데 그걸 책임을 물 수는 없겠죠. 다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과 이 계엄사령관을 연결하는, 특히 계엄사령관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계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계엄사령관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충분히 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준비를 얼마만큼 마쳤는지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도 물론 총괄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마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진 한동훈 대표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자신이나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잘 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차후에 객관적으로 나온 간접적으로 나온 보도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적인 폭거에 대응하는 어떤 경고성 차원에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 비공개 의총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즉 이번에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떤 입법적 폭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헬기가 날아다니고 공수부대가 국회에 등장하는 이러한 정말 현실적으로 매우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그러한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까지 써야 되는 것이 맞았느냐. 즉 한동훈 대표는 계엄은 너무 과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한 이유에 예.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이제 탈당 요구했다는 밝혔다는 말도 나왔는데 친윤계에서는요 탈당을 하면 탄핵을 막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모실 때 탈당 외에 그렇다면 다른 수습 방안이 있을까 이 부분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정치적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탈당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드린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의 정도의 사과에 그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있어서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조금 경솔했던 어떤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앞으로 더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위한 후폭풍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